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 최미자라고 합니다. 저희 세대들과는 달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풍토가 생긴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자식들이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좋은 마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었지만 결국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통쾌한 복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사연 많은 제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엄마, 이렇게 작은 집에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길 바라세요? 엄마 생각엔 이 정도면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에 충분히 넓은 집 같은데 이게 어딜 봐서 넓다는 거예요? 침대 넣고 TV 넣고 저랑 소혜 씨, 짐 좀 넣으면 발 디딜 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면 20평대 아파트도 충분하다는 게 엄마 생각이야. 엄마랑 아빠는 처음 결혼하고 단칸방부터 시작했어. 그래도 알뜰히 모아가며 너희들도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단다. 그건 엄마 아빠 세대 때 이야기고요.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 안 해오면 결혼하기도 힘들다고요. 엄마는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걸 바라세요?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같이 집도 보러 왔잖아. 엄마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고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너희한테 줄 순 없어. 누가 엄마 전 재산을 다 달래요? 이왕 도와주는 거 제대로 좀 도와주시면 서로 기분 좋을 거 아니냐고요. 제가 첫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40여 년 전과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빈손으로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저희 부부보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평생 뼈 빠지게 모아온 돈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집을 하나 장만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정말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정도 도와주면 충분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아들은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집을 보는 내내 입이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아이도 없는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20평대 아파트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싶은지 가늠조차 안 가더군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돈이 없었으면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도 안 했겠죠. 근데 왜 더 큰 집을 사줄 수 있는데도 이렇게 좁은 집을 해주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민호야, 결혼할 때 부모가 집 해주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주는 건데 어쩜 그렇게 말을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 이번에 저희 확실하게 도와주시면 저희도 엄마한테 진짜 잘할게요. 엄마가 도와줬는데 설마 저희가 모른 척 할 거라 생각하세요? 앞으로 엄마 용돈도 우리가 챙겨드리고 엄마 노후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쓰시는 김에 돈 좀 더 쓰세요. 민호야, 그래도 엄마가 비상금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 엄마가 나이도 있는데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해봐. 그때 가서 너희한테 손을 벌릴 순 없는 일이야. 제가 아무리 설득해봐도 20평대 아파트는 아들 눈에는 차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아들은 제 손을 이끌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아파트 외관부터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제 형편상 절대 구매할 수 없는 비싸고 좋은 아파트처럼 보였어요. 엄마 저랑 소혜 씨랑 미리 봐놨던 집이 여기예요. 어떠세요? 집도 넓고 실내도 깔끔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이런 곳이면 저랑 소혜 씨가 엄마한테 손주도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호야,
엄마 집보다도 훨씬 좋은 집을 사달라니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구나. 이 집 사려면 엄마가 모아놓은 전 재산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그 정도까진 해줄 수 없어. 엄마가 이 집 사준다고 소혜 씨한테도 다 얘기해놨고 장모님한테도 다 얘기해놨는데 지금 와서 못 사주겠다고 하시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엄마가 사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너가 그런 말부터 하면 어떡하니? 제가 만약 재벌이었다면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비싼 집을 해줬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빚까지 져가며 아들한테 집을 사줄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원하는 집을 못 받은 민호는 마음이 상했는지 그 후로 한동안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돼서 아들이 원하는 만큼 못 해줬다는 생각에 이 정도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 한 번 없었어요. 그러다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다시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내일 며느리 소혜랑 혼수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저보고 대신 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혼수는 어차피 아들과 며느리 마음에 드는 걸 사야 할 텐데 왜 엄마 보고 너 대신 가달라는 거냐고 민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신은 참석을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엄마가 살림도 오래 살았으니 보는 눈이 있지 않겠냐며 저한테 며느리랑 같이 혼수를 좀 보러 가달라는 얘기였죠.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수준의 집을 못 해준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같이 혼수 용품 보는 거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며느리와 약속을 잡게 됐어요. 어머니 TV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아니, TV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너희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긴 저랑 민호 씨랑 원래 사려고 했던 집이었으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 집에 설치하기엔 너무 클 것 같긴 해요. 집 평수랑 상관없이 신혼부부한테는 너무 사치인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요즘은 다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사서 들어가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제가 조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며느리가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말을 할 때 저를 바로 눈치를 챘어요. 순수한 의도로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저랑 민호 씨가 혼수를 미리 봐놓긴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견적이 좀 많이 나와서요. 그럼 너희 형편에 맞게 사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건지 화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수도권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하나 사줬으면 됐지. 이제는 혼수까지 도와달라니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소혜야, 내가 좋은 마음에서 너희 결혼할 때 집까지 도와줬는데 나한테 혼수까지 사달라고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아, 사달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건 저희가 살 테니까 이 TV랑 침대 정도만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세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왔으면 충분하지. 혼수까지 사주는 건 너가 생각해도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집을 해줬으면 적어도 혼수는 사돈댁에서 해와야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 그러니까 다른 혼수는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해달 건데 이 TV랑 침대만 좀 사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부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부탁이야?
내 귀엔 협박처럼 들리는데 혼수 사는 데는 나는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으니 돈이 부족하면 사돈댁에 부탁하렴. 아니, 저희 친가에서는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깐 그러는 거죠.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형편에 맞게 살아. 아니, 어머니 민호 씨가 저한테 했던 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저 진짜 속은 기분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가 속았다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아들 민호가 며느리에게 엄청 부잣집 출신인 것처럼 속여왔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며느리한테 명품백도 선물해주며 원래 집이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며느리를 속여왔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였죠. 저는 아들 민호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외제차를 구매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명의로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겨서 풀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매한 거였고 며느리한테 명품백을 사주느라 10원짜리 하나 저축해 놓은 게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허영심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 민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좋은 마음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도와주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들의 결혼이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결혼식 당일날에도 민호와 며느리 소혜는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저를 보고도 뾰루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결혼식이고 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딱 결혼식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장도 얼마나 큰 곳을 잡았던지 하객들이 적게 온 것도 아닌데 결혼식장을 꽉 채우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허영심 많은 아들네 부부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부모로서 걱정이 되더군요. 결혼식이 막상 끝나고 나니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혜는 1년 넘게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다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은 저한테서 이미 집을 얻어갔고 제 형편상 더 얻어낼 게 없다고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오빠는 명절날인데 엄마 보러도 안 오고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서 뭐라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해. 엄마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평소에 연락도 하나 안 하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빠가 엄마 아들이면 명절날이면 엄마한테 인사하러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바쁜 건데? 아니 회사 일이 바쁜데 나보고 어쩌라고? 추석 연휴인데 무슨 회사 일이 바쁘다는 거야? 추석 당일에 집에도 못 가게 만드는 회사가 어딨냐고. 오빠가 그렇게 바쁘면 새언니는 뭐 하는데? 그럼 새언니라도 우리 집에 와야지. 아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신경 꺼. 엄마랑 우리 사이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아무 상관없는 네가 끼어들어서 난리야? 오빠랑 새언니가 원하는 집 안 해줬다고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어느 정도껏 없어야지. 오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내가 집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그럼 집 때문이 아니면 뭔데? 아니면 뭐 새언니가 원하는 TV 안 사줘서 그래? 제발 철 좀 들어. 오빠 나이도 곧 있으면 40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 건데? 둘째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보고 저는 다급히 민지를 말렸습니다. 추석 당일날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않자 당연히 속으론 많이 섭섭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굳이 찾아오지 않겠다는 아들한테 쩔쩔매며 제발 이 엄마 좀 보러 와달라 빌고 싶지도 않았어요. 엎드려 절 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때쯤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보게 되더라도 웃으면서
보게 되긴 힘들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만약 부모로서 자식한테 실수를 한 게 있으면 어떻게 용서라도 빌어보겠지만 결혼할 때 집까지 보태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들을 보니 저도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 쓸쓸하고 외로운 제 노후 생활에 항상 힘이 돼주었던 건 제 둘째 딸 민지였습니다. 너무나 착한 심성을 가진 딸이었어요. 매일같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여전히 엄마 앞에서 귀여움도 부릴 줄 아는 너무 마음에 드는 딸이었죠. 딸아이도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둘 사이에 조금씩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곤 조만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째 민호랑 며느리한테 크게 대인 적이 있던 저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희 딸이라면 분명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딸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엔 꼭 사위가 제대로 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째 민지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 씨 남자친구인 박혁재라고 합니다. 네, 혁재 씨 반가워요. 저는 민지 엄마 되는 최미자라고 해요. 저는 일단 제 사위감을 보자마자 속으로 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00% 관상을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람 눈매와 인상을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했죠. 서로 소개를 주고받고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왼쪽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호흡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군요. 너무 놀라서 딸아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급히 119에 실려 응급실로 갔게 됐고 급성 심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급성 심부전증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 때문에 생긴 합병증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당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나이가 드니 점점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게 당뇨였습니다. 처음엔 통원 치료를 받다 다른 합병증까지 겹치며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되어 갔어요. 그리고 그때쯤 딸 아이가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며 청첩장을 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청첩장 나왔어.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몸이 이래서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결혼식장은 어디로 잡았어? 결혼식장은 따로 안 잡고 그냥 공원에서 할까 생각 중이야. 공원에서 한다고?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왜 공원에서 해? 돈이 많이 부족해? 아니 꼭 돈 때문은 아니고 굳이 비싼 돈 주며 예식장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하객들도 진짜 친한 친구들만 몇 명 초대할 거고 결혼식도 간단하게 진행할 거야. 엄마가 못 도와줘서 그런 건 아니고, 민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야. 엄마가 도와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나랑 혁재 씨랑 둘이서 알아서 하면 되는걸. 너희 같이 살 집은 알아봤어? 지금 혁재 씨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어. 12평 정도 되는데 뭐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할 것 같아서. 병실에 누워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둘째 민지가 결혼할 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따로 모아놨던 돈이 있었는데 제 병원비며 간호인 비용이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돈이 더 나가면 더 나갔지. 적게 나갈 것 같진 않다는 생각에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딸아이에게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딸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결혼식도 간소하게 진행하고 집도 사위가 지금 살고 있는 투룸에 따라 들어간다고 하니 너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했죠. 첫째 민호와 둘째 민지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이렇게 다른 줄 알았으면 첫째 민호한테 집을 해주지 말고 그 돈으로 둘째 민지를 도와줬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요? 시기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몸이 안 좋아 안타깝게도 딸아이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고 결혼식이 끝난 뒤 영상으로만 딸아이의 결혼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둘째 민지와 사위 혁재의 모습을 그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참 좋은 세상이구나 싶더군요. 엄마 여기 우리 결혼식 영상이야. 앞으로 혁재 씨랑 같이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 박서방 우리 민지 잘 좀 부탁하네. 우리 딸이지만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란 아이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민지 씨랑 같이 잘 극복해가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저를 찾아와 줬어요. 외롭게 병원에 누워있던 저는 딸과 사위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사실 저를 찾아와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던 건 아니에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와서 어제는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어떤 이야기보다 궁금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병원에 누워 딸아이가 보내준 결혼식 영상을 몇 번씩이나 돌려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졌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병원에서의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금방 퇴원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몸에 차도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상황이 생길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나이를 먹고 몸이 안 좋아서 열심히 사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일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사고 싶은 것 안 사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놨던 것도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일만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이제 제게 남아있는 재산이라곤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제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혼자서 살림을 유지하긴 힘들 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요양원이었어요. 제 아파트를 팔면 그곳에서 지낼 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저를 도와주는 간병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친구가 되면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싶어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좀 팔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혼자 외출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괜찮으시면 제 병원으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으로 제가 직접 방문을 해달라고요? 지금 저희도 일이 좀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원래 제가 살던 집이랑
아들한테 사준 집도 같이 내놓을까 싶어요. 집 2개를 파신다고요? 그럼 제가 당연히 방문해야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드님한테 집을 사드렸다고 해도 마음대로 파실 순 없어요. 지금 집이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명의는 아직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손주를 보게 되면 아들한테 명의를 넘겨주려 했는데 집을 팔아야 할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요. 명의가 아직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혹시 다음 주쯤에 제가 한번 들려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집을 매매하고 싶은데 몸이 이래서 그런데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있는 병원까지 와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렸어요. 집을 2개 내놓을 거라고 하니 갑자기 목소리가 좋아졌다가 하나가 아들 집이라고 하니 조금은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 집도 여전히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곤 자기가 중개료도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 다른 부동산에 연락하지 말고 본인이 찾아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인중개사분과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아들이 제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민호야,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니 정말 고맙다. 하던 일들을 잘 돼가니? 네, 뭐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요. 여기 마실 것 좀 사왔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집까지 사줬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를 1년 넘게 모른 척한 아들이 너무 미웠지만 막상 아들이 제 병문안을 오니 그런 미웠던 감정보다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어쩔 수 없는 게 부모인가 봐요. 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니 저도 아들한테 가지고 있던 미운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앞으로 아들 민호와 잘 지낼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씩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아들 집을 팔고 싶다는 전화를 한 게 갑자기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내 아들인데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찾아온 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가 너무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계약금은 안 걸어놨으니 부동산은 미안하게 됐지만 아들 집을 팔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해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소혜는 같이 안 왔어? 소혜도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소혜 씨는 친가에 볼 일이 있나 봐요.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오기로 했어요. 사실 오늘은 제가 엄마한테 조금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혹시 손주라도 생긴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민지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한동안은 집에 못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양원에 들어갈까 생각 중이야. 조만간에 민지 불러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엄마가 예전처럼 혼자서는 지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야. 민호가 그래도 엄마 걱정해서 이렇게 찾아와주고 정말 고마워. 엄마가 걱정돼서 찾아온 것도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동안 집에 못 들어가시는데 계속 집을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도 없잖아요. 이참에 가지고 계시던 집 정리하고 그 돈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민호야, 너 지금 엄마가 살던 집을 팔고 너희한테 달라는 말이야? 아니요, 뭐 아예 달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관리를 해드린다는 거죠. 엄마가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재산을 잘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잖아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아니, 엄마 돈을 왜 네가 관리해? 그게 엄마 돈을 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엄마가 너랑 소혜한테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집까지 사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야?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또 돈이 필요한 거니?
아니, 제가 뭐 엄마 돈을 홀라당 다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좀 맡겨보시라고요. 그럼 저희가 은행 이자보다 더 이자 잘 쳐서 갖다 드리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내 재산을 너한테 맡길 바에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어. 민호야, 제발 너희 동생 민지 좀 보고 배우렴. 민지는 엄마가 돈 한 푼 안 보태줬어도 박서방 투룸에 들어가서 잘만 살고 있잖아. 아니, 갑자기 민지 얘기가 왜 나와요? 앞으로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 기대를 꺾어버리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거면 2번 다시 절 찾아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아들은 몇 번 더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아들의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었어요. 며칠 뒤 딸 민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원래 살던 집의 짐을 조금 정리하려 간만에 병원에서 외출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동안의 추억이 묻어 있는 것 같아 짐을 정리하는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지금까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집에 보관해 놨는데 이제는 남편의 유품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았죠. 딸 민지와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요양원에 가지고 갈 짐들을 챙기고 있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가 아니라 딸 민지 휴대폰으로요. 아가씨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해요? 네, 잠시 통화 가능해요. 제가 아가씨한테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네? 저한테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곧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 민호 씨한테 들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어머니 짐 정리하러 어머니 집에 잠시 들렀어요. 민호 씨가 어머니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셔서 아가씨께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요. 아니, 그 얘기하려고 또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화내지 말고 잠시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어머니께서 그 집을 팔고 요양원 가시는데 보태 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그러시려고 이 집 벌써 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잠시 목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집 팔아서 나온 돈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쓰실 돈이랑 노후 자금도 좀 마련해드리고 남은 돈은 저희가 필요한 곳에 좀 썼으면 하거든요. 아니, 투자를 하실 거면 오빠랑 새언니 돈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왜 저희 엄마 집에까지 손을 대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이신 거 모르세요? 제가 잘 아는 분한테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들어서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아마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집 팔아서 나온 돈의 최소 1.5배는 저희가 불려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오빠랑 새언니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어머니 좀 설득 좀 해줘요. 또 좋은 투자 기회 있으면 아가씨한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제발 저희 어머니 좀 가만히 놔두세요.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둘째 민지와 며느리가 나누는 얘기가 생생하게 제 귀에 들렸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민지와 며느리가 통화를 하는 걸 바로 옆에서 듣고 있으니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제 귀에 들어오더군요. 저희 딸에게 일단 전화를 끊어라고 손짓으로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통화를 끝마친 저희 딸의 손을 잡고 잠시 같이 들려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어요. 며칠 내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전화로 문의드렸던 사람이에요. 제 집이랑 아들 집까지 2개 팔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직접 오셨네요? 네. 오늘 잠시 외출할 일이 있어서요. 제가 아들 집까지 팔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자 순간 딸 민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던 거겠죠. 저는 조용히 딸 민지의 손을 잡고 차분히 제 생각을 설명해 줬어요. 엄마가 평생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조금씩 모아 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 집을 사줬더니 고마움은 모르고 더 큰 요구만 하는 걸 보며 집을 팔기로 결심을 했다고요. 그리고 아들 집을 판 돈으로 딸 민지와 사위 혁재가 좁은 빌라 말고 괜찮은 집을 샀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엄마 생각에는 민호랑 며느리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고 한 다음 너랑 혁재를 그 집에 들이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순순히 집을 비워줄 것 같지 않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민지는 깜짝 놀라 계속 거절을 했어요. 본인들은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 엄마가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빠가 아무리 미워도 엄마 아들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며느리가 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냐고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그런 자식한테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딸은 조금 전 며느리와 통화를 나눈 내용을 떠올리는 듯 잠시 생각에 빠지는 듯하다. 그럼 어쩔 수 없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집을 팔겠다고 하는 제 생각은 존중하지만 본인은 그 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끝끝내 거절을 하더군요. 제가 매물로 올려놓은 제 집과 아들 집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어놓은 탓인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에 집을 보러 갈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첫째 민호와 며느리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딸 민지와 사위 혁재만 저를 요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사위의 차를 타고 산속 요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가을이 찾아왔는지 온 산이 붉게 물들었더군요. 한참을 차창 밖의 단풍을 구경하다 제가 침묵을 깨고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내가 엄마가 돼서 너희 오빠 민호 결혼할 때만 도와주고 항상 너한텐 해준 게 없어서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응? 엄마? 작은 선물이라니?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거절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아, 엄마 또 그 얘기야? 우린 진짜 필요 없다니깐. 나랑 혁재 씨는 그런 선물 필요 없으니까 잘 아껴놨다가 엄마가 필요할 때 써. 우린 우리가 버는 월급으로도 충분해. 그러지 말고 엄마가 주는 선물 잘 받아놨다가 너랑 박서방 이사할 때 보탰어. 엄마가 진작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 아마 며칠 안에 민호 집 내놓은 거 잔금 치를 것 같거든. 곧 너 계좌로 돈 들어올 거야.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온다고? 아니 진짜 엄마 안 그래도 돼. 나야말로 엄마가 이렇게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하거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순 없어. 사위 혁재가 깜짝 놀라 무슨 얘기냐고
저희 딸한테 물어보더군요. 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 사준 집을 다시 팔고 너희들을 좀 도와주겠다고 하니 사위도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형님네랑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민호네 집을 판 돈을 너희한테 줬다고 절대 얘기 안 할 거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너희들만 비밀을 지키면 아들 민호네하고도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요양원에 도착해서 짐을 풀어놓고 민지네와 함께 요양원을 한 바퀴 둘러보며 잠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끝까지 내가 살던 집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가 싶어. 이젠 그만 좀 하라고 똑똑히 이야기를 해두려고 했습니다. 아니, 엄마! 부동산에서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집을 좀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가 이 집을 내놨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오늘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인데도 전화 한 번 없더니 지금은 아주 급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다 하나 봐. 아니 글쎄 다음 주까지 집을 비우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저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말한 대로 다음 주까지 집 비워주면 돼. 다음 주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이사 올 거거든. 아니 그럼 저하고 미리 의논이라도 하셨어야죠. 부동산 아줌마가 와서 엄마랑 얘기 다 된 거라고.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들었으면서 뭘 자꾸 똑같은 걸 물어봐. 그 집 내가 팔아서 좋은 곳에 쓸 거니까 다음 주까지 집 깨끗하게 비워놔. 엄마 마음 바뀔 일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만 투정 부리고 얼른 짐부터 싸고 집 비울 준비나 해. 아니 제가 엄마가 원래 살던 집 그 집 팔아서 저 좀 도와달라 했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엄마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하냐고요?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 집에서 살 이유도 없어. 아니 엄마 잠시만요.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 아들 민호라고요. 제가 사는 집 팔아서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데 크게 돈 쓸 일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 집을 파는 것도 엄마 마음이고 거기서 나온 돈을 어디다 쓸지도 다 엄마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네 전화 안 받는다고 며느리한테 시켜서 민지한테 전화를 하게 만들어?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만약 제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제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본인의 잘못은 전혀 생각 못하고 오히려 화만 내는 제 아들을 보니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무조건 팔아서 참교육을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판 돈으로 둘째 민지네 부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민지와 박서방은 절대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돈을 민지네 부부한테 주는 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이 늙은 노모를 모른 채 하고 살고 있는 집마저 뺏으려고 한 아들 민호와 며느리로부터 제가 사준 집을 되찾아 둘째 민지네 부부한테 주고 싶다는 제 생각이 옳은 걸까요? 인생에 다양한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생각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겐 부디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날이 선선해지는데 다들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